홍준표 대표, 이완구 전 총리 예상했던 대로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야 합니까? 저는 뭐 그렇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본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예. 뭐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가 여기서 왜 나와요? 예,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예. 만나고 오셨어요? 예? 아니 오늘 아이템이 있길래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홍홍홍홍 확 이렇게 해가지고 손학규라고 했는데 어쨌든 예. 홍준표 대표하고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공이 1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오고 항소심 2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두 사람의 쟁점이라는 게 어떤 법률적인 쟁점,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는데 이게 대가성인데 뇌물이냐 아니면 뭐 선물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법률심이니까 사실관계 판단에 정말 엄청난 오류가 있지 않으면 그 항소심에서의 어떤 사실심의 최종심이나 마찬가지는 항소심에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저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공이. 네.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도 뭐 무죄 나올 확률이 뭐 거의 한 90% 가깝지 않냐 이렇게 봤던 거고. 네. 근데 비단 뭐 이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 있잖아요. 네. 박지원 의원도 그 마지막 이제 사법 처리를 될 뻔했던 게 이제 저축은행 사건인데 그렇죠. 그때 똑같이 1심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였는데 그때도 뭐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돈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실관계 판단이기 때문에 항소심의 판단을 그냥 유지하는 것 아니겠나.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전 판사님은 지난 수요일인가요? 나오셨을 네. 때 그 고 성완종 전 회장이 남겼다는 자필 메모. 이 메모는 성완종 전 회장이 이미 사망한 뒤에 증거 능력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네, 녹취하고 예, 그렇습니다. 녹취하고. 네. 네. 결국은 이제 항소심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무죄를 했었고 그게 네. 이제 유지가 된 거죠. 예. 근데 뭐 김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이제 저 부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러니까 놓치고 있었는데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게 예. 아니라 소부에서 판결이 선고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제 늦게 이제 캐치를 해서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소부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는 그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예. 4사람이 의견 일치가 되면은 그럼 그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전원합의체에 넘겨야 되거든요. 예.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쟁점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거냐 이 메모라든가 녹음이 그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그 항소심에서 직접 면전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이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신빙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예. 봤는데 신빙할 수 있다라고 대법관들이 그걸 뒤집으려면 적어도 4명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서 예. 만약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선고한다면 파기환송의 여지도 있었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소부에서 하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예. 2심에서 내린 그 판단이 조금이라도 판단을 뒤집어야 될 만한 상황이면은 예. 그 소부에서 판단할 때는 보나마나 논란이 있을 테니까 그 논란은 당연히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을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지금 쟁점이 논란이 될 만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갈만했었는데 아닌 걸 보면 뭐 상고 기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죄가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좀 가능하긴 했었죠. 예.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법원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이런 거로 의심하거나 문제를 삼을 만한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판결문은 사실 보기 전이라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냐 아니냐라는 건 판례도 좀 꽤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판례 지금까지 나왔던 판례 기준에 맞게 했다면 뭐 정치적인 성향을 의심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명숙 전 총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절차건 판례건 다 뒤집었었거든요. 예.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이 갔었던 거고. 근데 아직 이제 판결문 보기 전이라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정치인들 돈 주고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유죄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검찰 입장에서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돈 주고받았다 다 걸리잖아요. 아니, 걸리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유죄 나오는 경우들이 예. 이제 왜냐하면 계좌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죠. 그렇죠. 흔적이 계좌. 전혀 없으니까 결국 이제 진술의 신빙성 준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인데 아마 이제 윤 부사장 네. 그 사람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서 이제 항소심에서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들 중에서 저도 뭐 판결문 본 거 다 본 건 아닌데 언론에 보도된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것게 뭐였냐면 결국 이제 돈을 어디서 줬냐라는 거잖아요. 내가 홍준표 대표 의원회관에서 줬는데 그때 어떻게 들어갔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윤 씨 진술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진술 중에 하나가 이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5층인가 7층인가 층수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 기억 5층이었던 것 같아요. 5층 몇 호에 있는 홍준표 당시 의원 방에 가서 줬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근데 내가 당시에 그때 이제 홍준표 의원 당시에 이제 측에서 이걸 보니까 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다고 한 그 날짜에 네. 당시에 그 의원회관 지하청 쪽에 문이 공사를 해서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봤을 때는 진술이 이게 신빙성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윤 씨 입장에서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어떤 구체적인 측면에서 어디 한 군데서 이제 딱 뚫리기 시작하면 네. 변호인들은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계좌도 없는데 진술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진술의 신빙성 10점 만점에 최소 9점은 넘어야 맞다 이렇게 될 텐데 몇 점 깎여서 7점 8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유죄 선고하기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항소심 거기다가 과정에서. 이제 판례를 보면 이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을 뭐 어느 정도까지 어떤 기준으로 예. 믿을 수 있냐의 신빙성 기준에 관해서 나온 판례가 항상 언급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 뇌물을 줬다라고 진술한 사람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쉽게 말하면 그거죠.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당신 빼주겠다. 예. 이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면 구체적인 이해관계. 그러면 신빙성을 낮게 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사정에다가 그러니까 진술에 그 얘기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하고 약간 어긋난 부분도 있는데다가 이분은 지금 사실 만약에 증례물 전달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기소가 됐었다면 또 얘기가 다른데 그런데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백을 하면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기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니까 전 그냥 그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건데 정치인 지금 김태현 변호사도 정치인 돈 받는 거 유죄 확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메모에 그 정치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또 그 녹취에 이름이 나오고 뭐 이런 정도의 정말 일반인들이 볼 땐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죄가 난다는 걸 보면은 참 이게 그 실제 일반인의 그 뭐라고 할까요 상식적인 느낌하고 법리적인 판단하고는 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그거죠.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안 그렇죠. 된다는 예,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려면 이제 판례에서 쓰는 문장이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는 유죄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의 기준하고는 동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처벌을 받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반성적인 고려에서 나온 거라서 이것도 이제 또 어차피 법이라는 게 일반인의 생각과 또 어떤 그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네.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법을 또 바꿔야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인데요. 예. 근데 잠깐만요. 제가 무슨 마치 홍준표 대표하고 이완구 전 총리가 분명히 유죄인데 왜 무죄냐냐 이런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걱정돼서 그런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게 저 여담인데 우리나라 이제 배심제 국민참여재판이 예. 피고인들만 이제 그 원했을 때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정치인들 수뢰 사건이나 공무원들 뇌물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 하겠습니다 하는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없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뇌물에 대한 본인 시각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안 뭐 좋으니까, 예. 보수 정치인, 진보 정치인 할 건 없고. 예.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검사 분이 예전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전면 배심제 되면 검찰은 너무 좋을 거다. 특수수사 너무 쉬워. 음. 정치인 뇌물, 정치자금, 재벌 횡령 배임 정말 쉽게 갈 수 있다고. 뭐 그런 여론몰이 이제 하면 되니까. 아 그렇죠. 뭐 그런 이제 여담 아닌 여담 하는데 그게 이제 앵커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의 국민의 감정과 예. 사법부에서 이제 전문 법관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무죄가 확정되고 나서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가 일제히 증거 조작한 검사들 책임 묻겠다. 검찰이 증거 조작하고 폐기했다. 문무일 총장 수사 책임자로 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증거를 어떻게 조작을 했다는. 글쎄 이게 예. 뭐 저는 모르죠. 가능이나 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 판결에 나오는 얘기는 조작된 증거가 아니고 네. 검찰이 나름대로 이것으로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건데,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보도는 봤는데 네. 무슨 증거를 어떻게 검찰이 조작했다는 건지 잘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오히려 뭐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확정 판결을,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억울한 기소를 당한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진 거니까. 예. 그래서 한풀이 하는 차원에서 막 그냥 한번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요. 문무일 총장이 당시 이거 수사할 때 수사 책임자였잖아요. 그렇죠. 대전지검장이었나 뭐 그랬었죠. 당시 이제 그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로부터 얘기를 들은 지인한테 이제 저 들은 건데, 당시에 그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이 상당히 어려워했었답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인은 성완종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메모도 남겼고, 그다음에 기자분하고 통화도 했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나 이제 그게 억울했던 거겠죠. 그런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일관되게 쭉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좀 어떻게 엇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왜 엇나갔는지를 차근차근 이제 퍼즐을 맞추듯이 다져 나가는 게 이 수사의 하나의 또 수단인데, 그렇죠. 목적인데, 돌아가셔 놓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푸념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일하고 마치고 일과 마치고 밤에 이제 소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아 이분이 왜 돌아가셔가지고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는 그렇죠.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앞서 이제 이정열 이사도 지적하셨듯이 뭐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긴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형사재판 무죄 확정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은 말로 표현 못해요. 더군다나 이제 구속 피고인인 경우에는 예. 결과적으로 진짜 억울한 옥살이 한 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형사보장 청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 쓰죠. 변호사비도 엄청 썼을 거 아닙니까? 돈 쓰죠. 스트레스 받죠. 뭐 심리적으로 타격 입죠. 명예 떨어져.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잘못 기소한 거니까 검찰에 대해서 뭐 해댈 수는 있는데,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검찰권 바로 서라, 정치 검찰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증거 조작까지는 글쎄 모르겠어요.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조작이라고 말하면 없는 걸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뭐 김기춘 피고인이나 뭐 이런 글쎄, 국정원에서 원세훈 뭐 이런 분들이 하던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죄도 낮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예. 그러니까 오늘 홍준표- 뭐 홍준표 대표가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는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대로 보면 뭔가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 말대로 되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액션, 세 번째 액션, 사후 조치가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봐야죠. 진짜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약간의 이제 이정열 이사 표현대로 한풀이 뭐 이런 측면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면 정말 뭐가 들고 있는 건지는 뭐 좀 다음 스텝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대표, 이완구 전 총리 예상했던 대로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야 합니까? 저는 뭐 그렇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본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예. 뭐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가 여기서 왜 나와요? 예,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예. 만나고 오셨어요? 예? 아니 오늘 아이템이 있길래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홍 확 이렇게 해가지고 손학규라고 했는데 어쨌든 예. 홍준표 대표하고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공이 1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오고 항소심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두 사람의 쟁점이라는 게 어떤 법률적인 쟁점,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는데 이게 대가성 있는 뇌물이냐 아니면 뭐 선물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법률심이니까 사실관계 판단에 정말 엄청난 오류가 있지 않으면 그 항소심에서의 어떤 사실심의 최종심이나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저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공이. 네.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도 뭐 무죄 나오고 확률이 뭐 거의 한 90% 가깝지 않냐 이렇게 봤던 거고. 네. 근데 비단 뭐 이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 있잖아요. 네. 박지원 의원도 그 마지막 이제 사법 처리를 될 뻔했던 게 이제 저축은행 사건인데 그렇죠. 그때 똑같이 1심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였는데 그때도 뭐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돈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실심의 사실관계 판단이기 때문에 항소심의 판단을 그냥 유지하는 것 아니겠나.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전 판사님은 지난 수요일인가요? 나오셨을 네. 때 그 고 성완종 전 회장이 남겼다는 자필 메모. 이 메모는 성완종 전 회장이 이미 사망한 뒤에 증거 능력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녹취하고 예, 그렇습니다. 녹취하고. 네. 네. 결국은 이제 항소심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무죄를 했었고 그게 네. 이제 유지가 된 거죠. 예. 근데 뭐 김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이제 저 부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러니까 놓치고 있었는데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게 예. 아니라 소부에서 판결이 선고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제 늦게 이제 캐치를 해서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소부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는 그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예. 4사람이 의견이 일치가 되면은 그럼 그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전원합의체에 넘겨야 되거든요. 예.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쟁점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거냐 이 메모라든가 녹취 녹음이 그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냐 아니냐라는 건 판례도 좀 꽤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판례 지금까지 나왔던 판례 기준에 맞게 했다면 뭐 정치적인 성향을 의심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명숙 전 총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절차건 판례건 다 뒤집었었거든요. 예.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이 갔었던 거고. 근데 아직 이제 판결문 보기 전이라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정치인들 돈 주고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유죄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검찰 입장에서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돈 주고받았다 다 걸리잖아요. 아니 걸리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유죄 나오는 경우들이 예. 이제 왜냐하면 계좌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죠. 그죠 흔적이 계좌. 전혀 없으니까 결국 이제 진술의 신빙성 준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인데 아마 이제 윤 부사장 네. 그 사람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서 이제 항소심에서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들 중에서 저도 뭐 판결문 본 거 다 본 건 아닌데 언론에 보도된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것게 뭐였냐면 결국 이제 돈을 어디서 줬냐라는 거잖아요. 홍준표 대표 의원회관에서 줬는데 그때 어떻게 들어갔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윤 씨 진술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진술 중에 하나가 이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5층 그것은 사실 그 항소심에서 직접 면전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이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신빙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봤는데 신빙할 수 있다라고 대법관들이 그걸 뒤집으려면 적어도 4명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서 만약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선고한다면 파기환송의 여지도 있었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소부에서 하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2심에서 내린 그 판단이 조금이라도 판단을 뒤집어야 될 만한 상황이면은 그 소부에서 판단할 땐 보나마나 논란이 있을 테니까 그 논란은 당연히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지금 쟁점이 논란이 될 만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갈만했었는데 아닌 걸 보면 뭐 상고 기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죄가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좀 가능하긴 했었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법원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이런 거로 의심하거나 문제를 삼을 만한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판결문 사실 보기 전이라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7층 계좌 층수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 기억 5층이었던 것 같아요. 5층 몇 호에 있는 홍준표 당시 의원 방에 가서 줬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근데 내가 당시에 그때 이제 홍준표 의원 당시에 이제 측에서 이걸 보니까 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다고 한 그 날짜에 네. 당시에 그 의원회관 지하청 쪽에 문이 공사를 해서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봤을 때는 진술이 이게 신빙성에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윤 씨 입장에서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어떤 구체적인 측면에서 어디 한 군데서 이제 딱 뚫리기 시작하면 네. 변호인들은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계좌도 없는데 진술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진술의 신빙성 10점 만점에 최소한 9점은 넘어야 맞다 이렇게 될 텐데 몇 점 깎여서 7.8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유죄 선고하기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판례를 보면 이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을 어느 정도까지 어떤 기준으로 믿을 수 있냐의 신빙성 기준에 관해서 나온 판례가 항상 언급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 뇌물을 줬다라고 진술한 사람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쉽게 말하면 그거죠.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당신 빼주겠다. 이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면 구체적인 이유.